자,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광표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국토계획법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을 조금 보충하고 용도 지역에 의해서 건폐율, 용적률 이쪽 부분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348쪽 용도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파트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말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뭔가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의 정의는 여러분 교재 338쪽 용어정에서 4번에 나오고 있어요. 4번.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우리 부동산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용어인데 여기서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볼까요? 거기 볼까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안전 이런 것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해가지고 총 6가지가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우리 부동산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인데 이렇게 용어를 기억하면 잘 의미가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군 관리계획만큼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 도시군은 지난주에 6개 관할지역을 말한다고 그랬죠? 6개 관할지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입니다. 그 6개 관할지역을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한 계획.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그 지역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이렇게 얘기하세요. 구체적 계획. 자, 어떤 지역에 토지가 있습니다. 자, 서울시라는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 이미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겠죠. 도시군 기본계획.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2001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청사진이 되는 계획을 기본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청사진은 이미 수립되어 있고 청사진에 맞춰서 이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는 구체적 계획을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하면 더도 말고 6개 관할지역을 개발, 정비, 보존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그 지역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위한 구체적 계획 이렇게 하죠. 그래야만이 의미가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될 것이냐 그 내용이 쭉 나오죠. 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토지를 잘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토지를 왜 잘 이용해야 되죠? 국토가 좁고 인구는 많기 때문이죠. 이걸 우리는 토지의 부증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좁은 국토를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국토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계획인데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겠습니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하얀 도화지 한 장을 떠올리는 게 좋습니다. 하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보자. 크레파스 가지고. 그러면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그 도화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죠?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죠. 이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우리는 용도 지역 지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도시적으로, 여기를 관리적으로, 여기를 농림적으로, 여기를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죠. 또 도시적은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여기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해서 최초의 밑그림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 교재 첫 번째 나오는 용도 지역이죠. 그리고
용도적 밑그림을 그려놓고 이 밑그림이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2차 지정을 용도 지구라고 합니다. 지구, 이것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하는 계획. 자, 그리고 더 나가서 도시는 외부로 자꾸 이렇게 팽창돼 가려는 현상이 있습니다.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부로 팽창돼서는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림이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무질서하게 외부로 팽창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외곽적에다가 보통 우리가 벨트, 구역을 지정하죠. 이걸 벨트라고 합니다. 자, 그린 벨트 들어보셨죠? 개발 제한 구역. 블루 벨트 들어보셨나요? 블루 벨트. 이건 우리가 바다에 지정하는 겁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청정해역구역이라는 뜻이죠. 육지에 지정한 것은 그린 벨트, 바다에 지정한 것은 블루 벨트입니다. 자, 이런 게 용도 구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재 2번에 보니까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공원 구역, 시가마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하는 구역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2개 정도만 일단 기억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고요? 두 번째,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용도 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계획. 1차적으로 밑그림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요. 2차적으로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3차적으로 외곽지역 용도 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용도 지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 지구라고 그랬죠.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3차적으로 지정한 용도 구역입니다. 자, 이렇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밑그림이 완성이 된 겁니다. 밑그림만 그려놓고 전부 그림 다 그렸다 던져버릴 수는 없죠. 그럼 밑그림 위에다가 이제 덧칠도 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야 될 텐데 이게 뭐냐,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그 다음에 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계획.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 정비하겠다, 개량했다는 게. 네 번째, 이건 최소한의 것이고요. 더 나가서 서울시라는 토지가 너무 비좁다 싶으면 도시 외곽지역의 땅을 밀어서 뭘 하죠? 신도시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신도시 개발. 또 이 주거지역은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어요.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량화되고 있죠. 이런 지역은 우리가 밀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겠죠? 재개발, 재건축. 응? 자, 이런 것 하나의 도시군관리계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도시 개발사업, 도시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입니다. 도시를 개발한다는 것은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것이고요. 정비한다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한다는 겁니다. 저기를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저기를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이 그 지역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계획이라는 얘기죠. 다섯 번째 하나만 더.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하고 재개발, 재건축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왕이면 여기는 좀 더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놓고 상세한 계획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이런 신도시를 개발하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이 그 도시의 일명 브랜드 마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는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구역을 지정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흔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또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여러분 가장 쉽게 상세계획구역, 상세계획구역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상세계획구역을 정했으면 거기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겠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도 일명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자, 6번은 무시해버리고요. 6번은 보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6가지를 크게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번은 입주기재 최소구역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한시적 규정이에요. 머지않아 임기가 마치고 없어지게 되면은 이 규정은 사라질 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냐라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6개 관할적을 개발, 정비, 보전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그 지역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될 이유는 토지의 부정성, 토지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제일 먼저 밑그림을 그린다. 용도죠. 밑그림을 보충해서 용도지구. 그걸 다시 보충해서 외곽적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계획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도록 각종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계획이고 더 나아가서 신도시를 개발하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계획이다. 신도시를 개발하고 재개발, 재건축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좀 더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다 싶으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고 거기서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 이 계획들을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세요. 우리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정규 진도에 들어가면 이 내용만 가지고 거의 3주를 공부하는 만큼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암기하지 마시고요. 암기하면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념에서부터.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용도지역이죠. 용도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제일 먼저 용도, 지역이라는 것이 지정된다고 그러죠. 용도지역.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제가 용도지역을 이걸 설명드렸을 겁니다. 용도지역은 우리 국토계획 법에서 몇 개죠? 크게 4, 용도, 9 지역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4용도 9지역. 4용도는 첫째 무슨 지역? 도시지역. 두 번째, 관리지역. 세 번째, 농림지역. 네 번째,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눠집니다. 이걸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도시지역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비도시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이렇게 4개로 나눠집니다. 여기는 대표로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이라고 그랬었죠. 개발 목적. 여기는 보전이죠. 여기도 보전입니다. 관리지역은 여기는 보전 플러스 개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이 다시 어떻게 나눠졌죠?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눴었죠. 또 관리지역은 어떻게?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국은 크게 4용도지역이 있는데 4용도지역 가운데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3분이 되지 않고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3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관리지역은 다시 3개조로 3분이 되고 도시지역은 4개조로 3분된다. 그래서 크게 도시지역이 4개, 관리지역이 3개, 7에다 8, 9, 4용도 9지역, 4용도 9지역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지역은 국토개법 시행령에서 다시 한번 3분이 됩니다. 이게 몇 개조로? 16개 지역으로 3분이 돼. 16개 지역. 자, 이 16개 지역은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면 주거지역은 첫째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 이렇게 주거지역이 6개조로 세분됩니다.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인데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 2개,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그리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그리고 자연 녹지죠.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적이 주거적이 6, 상업적이 넷, 열이죠. 공업적이 셋, 녹적이 셋에서 총 16개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을 묶어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법과 시행령을 묶어서 법령이라고 하는데 국토계획 법령에한 용도적은 총 몇 개 되느냐? 21개 적이 되는 겁니다. 21개 적. 21개 어떻게? 자, 도시적이 16이죠? 도시적이 16개 적에다가 여기 관리적 3개 있죠? 19에다가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총 합해서 21개 용도가 되는 겁니다. 도시적이 16, 관리적이 셋, 19, 20, 21. 이게 우리 국토계획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호적입니다. 토지 호적. 땅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호적입니다. 땅은 호적이 중요해요. 전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토지를 사고 팔 때 대부분 사람들은 만나서 대뜸 물어보는 게 토지의 가격을 물어봅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근데 적어도 앞으로 여러분이 부동산을 공부하고 또 저하고 토지를 공부할 일이 있으면 앞으로 토지를 논하면서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토지의 가격을 물어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가격을 물어본다는 의미는 나 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마음 놓고 사기쳐도 좋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왜냐? 토지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토지 호적이 중요해요. 땅의 호적이 좋지 않으면 거기는 개발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있고 개발할 수 없는 토지가 있는데 이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아무리 가격이 싸도 이건 다시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토지 호적 용도적이 중요한 것이 절대 토지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땅의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어때요? 그 사람은 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사람 마음 놓고 사기쳐도 된다 이 말이죠. 땅은 사기쳐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왜 문제가 안 되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땅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좋은 땅을 보여주면 그 좋은 땅이 뭐죠? 아름다운 땅, 보기 좋은 땅, 경치 좋은 땅 보여주면 대부분 사람들이 뿅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동산에서 꼭 기억해야 될 얘기, 앞으로 우리 부동산은 특히 토지는 보여지는 것과 가격은 반비례한다. 토지에 보여지는 모습과 투자 가치는 반비례한다는 얘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경기도 양평 같은데 청평, 가평 이런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어때? 자동차 타고 지나가면 물이 참 깨끗하고 맑고 산도 좋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누구나 다 한마디씩 하죠. 창문 열고 쳐다보면서 야 여기다 그림 같은 집 하나 지어놓고 누구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러나 그런 곳은 절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땅을 보여주면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뿅 가요. 그러나 개발할 수 없는 땅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는 보여지는 것과 가치는 반비례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는 평당 가격을 물어봐서는 안 되고 항상 우리가 용도 지역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용도 지역.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사용도 구지역까지는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다 드린 것 같고 오늘은 이 도시적 16개죠. 여러분 교재에 이제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알지 못하면 다른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용도적 도시적 16개의 개념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개업에 합격하게 되면 중개사 합격하게 되면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는 활동 무대가 주로 어디입니까? 활동 무대는 주로 어디요? 자연환경 보전죠? 국립공원 지리산 가서 여러분 중개업할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시골에 저기 농촌지에 가서 하이를 신고 농림지에 가서 중개업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활동 무대는 주로 도시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도시적 16개 땅이 어떻게 나눠지는가 이건 좀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개념도 알지 못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중에서 내가 공인중개사다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옛날에 복덕방 수준에 넘지 못하는 그런 중개업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토지 용도적 정도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적이기 때문에 여기다 뭘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이해하셨는데, 이런 개념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어느 순간부터 어때요? 아파트에 전월세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숙달돼 버리고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나머지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이렇게 중개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에서 전월세하는 이런 중개업자는 중개업자가 아닙니다. 중개업자 아니에요.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자는 얘기 아니라, 중개업이라는 것은 적어도 어떻습니까? 어떤 공법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법률적 지식을 이용해서 개발도 하고 또 상가도 매입도 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만이 제대로 된 중개업자이지, 아파트 전월세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중개업자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단계 항상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시적 16개의 개념만 간단히 정리해보면, 전용 주거지역은 그러니까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이고요.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이면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전해 주겠다는 겁니다. 단독주택 중심에, 공동주택 중심에 양호한 무슨 환경?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존해 주겠다.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은 가장 쾌적하고 양호한 지역입니다. 아침 드라마에서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전화가 울립니다. 그러면 가정부가 뛰어가죠. 뛰어가면서 어디라고 얘기하나요? 네, 어디? 성북동입니다. 네, 평창동입니다. 얘기하죠. 이런 곳들이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적,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전 또는 보호하기 위한 적인데, 이 양호하다는 의미는 어느 정도냐? 전용 주거지역 내에서는 말이죠, 여러분 음식점 영업도 안 됩니다. 왜냐? 음식물 냄새가 안 좋다고요. 테니스장, 심지어는 골프 연습장 물론이고 볼링장도 거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볼링 핀 쓰러진 소리 시끄러워서 저녁 잠을 못 잔다고. 그럼 얼마나 쾌적한 지역이냐 말이죠. 이게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단 1종은 단독주택 중심,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이기 때문에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아파트 건설을 할 수 있지만 1종은 안 된다는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세 가지가 있죠.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입니다.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이런 지입니다. 그래, 일반 주거지역의 특징은 앞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그런데 1종은 저층 몇 층이냐? 저층은 4층 이하를 말합니다. 4층 이하. 2종은 중층은 층수를 법에는 명시화되어 있지 않고요. 조례가 보통 층수를 정하는데, 중층은 보통 15층 내에서는 12층 전후로 이렇게 보통 정하고 있습니다. 중고층은 층수 제한이 없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1종은 저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점,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1종 전용 주거지역과 1종 일반 주거지역은 공통점이 있네요. 공통점. 뭐는 안 된다? 아파트 건설은 안 되겠죠. 왜? 여기는 단독주택 중심이고 여기는 4층 이하니까. 아파트는 기본이 5층 이상이거든요. 준주거지역은 여기는 주거 플러스 상업, 이렇게 해요. 주거 플러스 상업. 즉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적입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주거 플러스 상업,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준주거지역은 비록 주거지지만 상업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 묶어서 항상 상업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중심상업. 중심상업은 도심, 부도심입니다.
여기는 주로 도심, 부도심. 서울시에도 우리가 도심이 있고 부도심이 5개가 있는데 이 도심, 부도심에 상업, 업무 기능의 확충, 상업이라든가 업무 기능을 확충시키기 위한 게 중심 상업적이고요. 일반 상업적은 일반적인 상업 또는 업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점, 담당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소위 일반 상업적이라고 합니다. 유통 상업적은 여러분 도매 시장을 기억하시고요. 근린 상업적은 소매 시장을 기억하세요. 도매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도시 안과 도시 밖의 지역의 유통기능 증진, 도시 안, 도시 밖의 지역 유통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표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같은 지역이죠. 이런 지역도 유통상업적이에요. 근린상업적. 근린상업적은 근린이라는 의미가 가까울 근자, 이웃닌자거든요. 우리 주변에 가깝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일용품과 서비스 공급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같은 데 얘기하시면 되겠죠. 이게 소매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심상업적은 도심과 부도심, 상업과 업무기능 확충, 일반적인 상업과 업무기능 담당, 유통상업적 도매시장, 근린상업적 소매시장, 그리고 준주거죠. 그래서 항상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준주거죠. 이 5개 지역을 항상 상업적으로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용도가 높은 순서가 도시적 16개 지역 가운데서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상업적 차지가 있죠. 중심상업 1순위, 일반상업 2순위, 유통상업 3순위, 근린상업 4순위, 준주거죠 5순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공업적입니다. 전용공업적, 일반공업적, 준공업적. 전용공업적 간단하게 혐오성 공장. 일반공업적은 일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세요. 혐오성 공장은 뭐냐?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 공업.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 공업들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된 공장을 혐오성 공장으로 얘기합니다. 일반 공장은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거나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도 적절한 정제 수단을 통해서 정제가 되고 있는 공장을 일반 공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반 공장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준공업적은 가변, 경, 공업 플러스 주거입니다. 도시 외곽지역에 가변 경공을 하면서 인근에서 주거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지역이죠. 여성 근로자들이 특히 많은 것이 특징이고요. 자, 이게 전용공업적, 일반공업적, 준공업적입니다. 전용공업적, 일반공업적, 준공업적. 그럼 공업적 가운데서 토지용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준공업적이 1순위, 일반공업적이 2순위, 전용공업적이 3순위가 되겠죠. 여러분 전용공업적은 주택을 일체 건축할 수가 없어요. 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일반공업적은 여기는 아파트만 건축할 수 없어요. 그럼 단독 연립 다세는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준공업적은 모든 주택 건축이 가능해요. 그래서 토지이용 가치가 준공업적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일반공업적, 전용공업적 순서로 낮아집니다. 보존녹지, 녹지적 가운데 보존을 목적으로 한 보존입니다. 보존을 목적으로 한 녹지.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된다는 거죠. 생산녹지는 개발을 유보한 적입니다. 개발을 유보했다. 여기는 주로 이제 도시 외곽지역인데요. 도시 외곽지역. 아직은 농사짓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적 활동을 위해서 개발을 잠시 유보한다. 이게 생산 녹지입니다. 도시 외곽지역을 삥 둘러싸고 있는 농경지가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그럼 이 생산 녹지는 말이죠. 앞으로 개발에 여지 있는 지역이 되겠죠. 자연 녹지는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 제한적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 여기는 장내 도시용지의 공급, 장내 도시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을 금지시켜 놨는데 제한적으로 지금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녹지적 가운데 가장 효용가치 높은 지역은 자연 녹지적이 1순위, 생산 녹지적이 2순위, 여기가 3순위가 되겠죠. 특히 도시적 가운데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자연 녹지역입니다. 자연 녹지역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을 위해서 개발을 제한시켰잖아요. 지금 현재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그 초점 때문에 저 지역의 투자 가치가 높은 게 아니라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을 위해서 개발을 제한시켰다는 것, 이게 중요한 점이죠. 그러면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대부분 풀어서 택지 개발지구라든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어서 신도시를 지정할 때 자연녹지역을 대부분 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 지역이 상계동이죠. 상계동 1980년대 이 상계지구가 전부 자연녹지역이었거든요. 이 자연녹지역을 전부 다 풀어서 이렇게 신도시가 개발된 겁니다. 저쪽이 어떻습니까? 강서구 쪽에 목동 마찬가지죠. 목동, 강동 마찬가지입니다. 상암동. 그래서 우리가 서울의 외곽 지역이 대부분 풀리면서 신도시가 개발될 때 자연녹지역을 풀어서 신도시가 개발된다. 택지개발지구로. 그래서 이 자연녹지역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 하는 거 유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는 총 우리가 16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16개. 그러면 16개 지역을 투자 가치를 본다면, 자,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준주거지역까지 5개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넣겠죠. 준공업적, 일반공업적, 전용공업적. 그 다음에 주거적, 일반 주거적, 전용 주거적. 그 다음에 녹지적. 이런 순서로 우리가 토지 효용 가치가 높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국의 용도지역은 법에서는 사용도 구지역이지만 법에서는 사용도 구지역, 시행령까지 총 21개 용도지역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지역의 효용 가치가 어디가 높냐 이렇게 보면, 자 보세요.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을 비교해 보면 도시지역의 효용 가치가 당연히 높겠죠. 비도시지역 가운데서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호전지역을 비교하면 관리지역이 당연히 높겠죠. 관리지역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계획관리지역하고 어디? 네? 생산관리, 보존관리를 나눠보면 계획관리지역이 높겠죠. 여기는 보존이니까. 자, 도시지역 가운데서도 어때요? 상업지역, 그 다음에 주상공농지역, 상업지역이 가장 높을 것이고 녹지지역이 가장 낮겠네요. 녹지지역. 그 다음에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가운데 어디가 높을까요? 공업지역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이에요. 물론 이 상업지역은 모두 판다? 준주거지역을 여기다 포함해야 돼.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을 포함하면 상업지역 5개 지역 뜨죠. 그럼 준주거지역을 빼면 이 준주거지역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주거지역보다는 공업지역 항상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업지역 5개 가장 높고, 그 다음 공업지역, 그 다음 주거지역, 녹지역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아까 녹지역 가운데도 어디야? 가장 자연녹지가 높고요. 생산녹지, 그 다음에 보존녹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순서로. 자, 이게 나중에 조금 이따 바로 가면 이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얘기할 때 어느 지역이 효용가치가 높고 낮아지는 이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순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살펴봤고요. 중요한 얘기. 도시군 관리에서 용도지역이 제일 먼저 나온다. 용도지역. 법에서 사용도 구지역. 시행령까지 21개 용도지역. 그 다음에 효용가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교재 345쪽에 3번의 도시군관리계 위반, 의견 청취, 결정 절차, 결정고시. 자, 이런 내용은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다루기엔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깊은 내용이고, 그 지금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루지 않고 바로 348쪽에 이제 거기 건폐율 용적률 나오는데 이 건폐율 용적률 이 부분을 좀 설명하도록 하죠.
자, 우선 여러분 거기 이제 건폐율이라는 얘기 나와요. 건폐율. 거기 용도적인 나오고 건폐율 용률 쭉 지금 적어놨는데 지금 사실 이제 건폐율이 거기 수치, 건폐율의 한도, 용적률 한도 요것만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건폐율 용률 수치 자체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건폐율이 뭐고 용적률이 뭐고 그 의미가 사실 중요하죠. 수치 자체는 이 수치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는 결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수치가 다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해진 건폐율과 용적률이 우리한테는 사실 중요한 것이고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는가 하는 그 의미 자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은 개념 정리에 전혀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오늘 건폐율, 용적률이 뭔가 하는 거, 누울 이런 내용을 좀 설명하도록 하죠. 우선 여러분 건폐율 하게 되면 뭐냐?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축 면적의 비율. 대지 면적이란 건축 면적의 비율. 자, 잘 보세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이죠.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이게 분모, 이게 분자입니다. 분모, 분자.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어떤 대지가 있을 때 갑이 대지를 1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대지를 100제곱미터 가지고 있는데 저 대지 100제곱미터 내에다가 건축물을 빼곡하게 건축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 이 대지 내에 건축물을 빼곡하게 건축하게 되면 옆에 있는 을도, 옆에 있는 병도 모두 그렇게 건축한다면 대지 내에 전혀 공지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지는 공지가 전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조경이라든가 주차라든가 통풍,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대지 가운데 얼마까지만 건축할 수 있느냐 비율을 정해놓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건폐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왜 정한다고요? 정하는 목적은 대지 내 최소한의 대지 안에 최소한의 공지, 최소한의 공지를 두자는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공지를 둬서 거기를 뭐 하자고요? 조경이라든가 주차라든가 통풍, 바람이 잘 통해야 되죠? 자고로 사람도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가는 겁니다.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소, 방지 이런 목적으로 두는 것이죠. 그러면 건폐율을 정의할 때 잘 보세요. 건폐율은 어떻게 정의한다?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하나, 두 번째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둘, 세 번째 건축 면적의 대지 면적이라는 비율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건축 면적을 먼저 얘기하면 건축 면적의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이죠. 그러나 대지 면적의 건축 면적에 대한 비율 그러면 안 되겠죠. 대지 면적의 건축 면적에 대한 비율은 건축 면적 분의 대지 면적이 되어버린다고요. 자꾸 말장난하니까 잘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하게 되면 여기에 분모 분자가 생기죠. 분모 분자가 생기니까 건폐율은 항상 어떻게 나온다?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50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모 분자가 나오니까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럼 우리 수학에서 분모 분자를 없애주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없어지죠? 여기에
100을 곱해주게 되면 분모 분자가 없어지고 어떻게 바뀌죠? 퍼센테이지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100분의 80이 아니고 80%, 100분의 70이 아니고 7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100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 건폐율이 60%이다. 그러면 60% 이하라는 뜻입니다. 건폐율 이상은 아니겠죠. 60% 이하. 그럼 저게 무슨 뜻이다? 전체 대지 100제곱미터 가운데 최고 6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체 대지 100제곱미터 가운데 6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은 뭐로? 공지로 비워놓게 된다는 얘기죠. 공지. 이게 건폐율입니다. 단 여러분 유의할 점은 건폐율이 60%라는 얘기가 반드시 60제곱미터를 건축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고 6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를 건축된다? 50제곱미터를 건축해도 무방해요. 40제곱미터, 30제곱미터를 건축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공간을 좀 더 넓게 쓰면서 여백의 미를 살리겠다. 그러면 조금만 건축하는 겁니다. 단 60제곱미터를 절대 초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이 60% 이하이라는 것은 6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지 절대 60제곱미터를 건축해라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우리는 응용할 줄 아셔야 되겠죠. A는 B분의 C죠. C를 계산해봐라. C는 어떻게 계산해? C는 A 곱하기 B 하면 되죠. B를 계산해봐라. B는 A 분의 C입니다. 뭐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4, 5학년 때 배웠나요? 근데 이걸 참 어려워해요 사실은. 자 무슨 말이냐.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인데 건축면적 하게 되면 건축면적 얼마까지 건축할 수 있냐는 거잖아요. 건축면적은 대지면적 곱하기 건폐율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건폐율. 건축면적 60제곱미터죠? 건축면적 60제곱미터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지면적 100제곱미터 곱하기 건폐율 60%죠. 60%니까 0.6을 곱하는 겁니다. 0.6. 그래서 60제곱미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60제곱미터. 이걸 응용할 줄 아셔야 되고요. 또 대지면적을 구해봐라. 대지면적. 대지면적은 전체 건축면적을 건폐율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대지면적 얼마? 대지면적은 전체 건축면적이 얼마라고요? 60제곱미터입니다. 60제곱미터를 뭘로? 건폐율 60%, 0.6으로 나누니까 얼마 나오죠? 100이 나오지 않습니까? 100. 응? 이게 대지면적이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을 항상 응용할 줄 아셔야 돼요. A는 B분의 C, C는 A 곱하기 B, B는 A분의 C이다. 자, 이게 일단 건폐율이 되겠습니다. 건폐율. 우선 건폐율의 중요한 개념 정도만 좀 이해해 두시고 자, 잠시 쉬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